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험 보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경 시험은 일반 경찰하고 좀 다르죠. 일반 경찰 학생들하고 해경 보는 학생들이 약간 구분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 일정이 맞지 않으면은 그 해경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1차랑 이번 2차 때는 경쟁률이 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인천 쪽은 결실이 상당히 많았다 하더라고요. 강원 쪽은 많이 봤다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전보다는 조금씩 더 나오고 할 겁니다. 자, 문제도 이전에 비해서는요, 많이 쉬운 편은 아닌데, 이번에 1차 때도 좀 그랬었고, 지금도 뭐 난도가 아주 낮진 않죠. 그걸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난도가 좀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로 보자면요, 일단 그 선사고 초기효과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선사 초기효과는 없고요. 자, 고대사가 3문제가 나오고요. 자, 고려시대는 4문제가 나왔는데 뭐 가전법 문제가 있어갖고 가전법을 조선으로 치면은 조선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고. 근데 뭐 시작은 고려 때 시작하니까요. 4문제가 있고. 자, 조선이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현대가 6문제 나왔는데 계양기 2문제, 일제 2문제, 현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현대 빼놓고 전근대만 봤을 때 정치사가 10문제가 나오고요. 자, 경제사가 3문제, 그리고 사회사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문화사가 1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사의 비중이 좀 많이 컸음을 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개수 문제가 5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찰 간부 시험 같은 날에 시험 봤죠? 경찰 간부 시험이 개수 문제가 9문제 나왔는데 이 두 시험이 개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6번, 7번, 13번 정도가 점수를 가르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6번, 7번, 13번 문제가 중위권 학생들이라면은 3번, 8번, 14번, 16번, 19번 정도도 점수를 분별하는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자, 요거 외에 말씀드린 대로 개수 문제가 5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 문제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갖고 그것도 점수를 좀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해경 문제는 그 순서 없이 나오죠. 첫 번째 문제가 계양기가 나왔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가 나오는데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는 언제가 있죠? 1863년부터 73년까지 고종 즉위 후 10년하고 자, 이모군란 직후에 한 달 정도를 집권합니다. 이모군란은 82년에 있었죠. 자, 그때 빼놓고는 아닙니다. 자, 경복궁 중건 척합이 건립 호포법 시행이 앞에 10년대 63년 73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요. 보빙사 파견은 83년에 있었던 것이죠.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고. 자, 2번 보시면은 문왕 때 신라와 상설교통로 설치했다. 맞죠? 자, 문왕 때는 화친기죠. 무왕 때는 싸우던 시기고요. 자, 당나라와 신라, 당신과 사이가 좋아지는 게 문왕 때고 당신과 사이가 안 좋은 게 무왕 때였었죠. 문왕 때는 당나라로부터 발해 국왕이라는 책봉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라도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상설교통로를. 자, 2번 보시면은 선왕 때 최대 영토라고 하는데요. 펼선자 기억하면 되죠. 펼선자, 나라 영토를 넓게 폈다. 자, 우리 발해는요. 말갈족이 살고 있는 곳에 세운 나라입니다. 선왕 때 최대 영토라는 것은 말갈족을 거의 다 복속했다라는 겁니다. 말갈족은. 자, 또 하나가 신라와 국경을 접할 때까지 갔다라는 게 선왕 때 얘기고요. 중국과도 국경을 접할 수 있는 곳까지 갔다. 그게 요동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갔다는 뜻입니다. 자, 말갈족을 기반으로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갈족을 다 복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란이 아니에요. 거란 옆에 따로 있는 부족입니다. 자, 이번에 거란을 바꾸면 되죠. 말갈족으로. 3번에 12 맞죠? 자, 우리 고려는 2군 6위, 조선은 5위라는 게 있죠. 5위. 이 중색 중앙군을 위라고 합니다. 위. 자, 왕군과 수도 경비라는 게 중앙군이라는 뜻이고요. 자, 4번에 삼성육부를 근간을 했다. 자, 이 중에 성급 들어가는 관청이 제일 높은 관청이죠. 제일 높은 관청에는 특징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상이 있다는 말과 두 번째, 국정총괄한다는 말. 이게 제일 높은 관청에 항상 쓰는 말입니다. 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는데 그중에 정당한 게 1등이죠. 정당성이. 자, 거기에 수상이 있다. 이걸 내부 수상, 대내상이라고 하고요. 자, 이 관청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죠. 맞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이 뭐 중급 정도인데요. 자, 그 두 번째 줄. 7.4 남북 공동성명서에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 그럼 7.4 남북 공동성명이 먼저 있어야겠네요. 자, 남북한이 합의했었던 선언문이 하나가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고요. 두 번째가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72년 7월 4일이고 이게 91년 노태우 때. 여기까지가 군인이고요. 자, 민간인들이 한 게 뭐가 있다? 6.15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이게 새천년, 2000년에 있었던 것이고 김대중 때. 자, 그리고 14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말기 2007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또 했었고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서 최초로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처음 합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선언문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자, 이 사료가 7.4 원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거 확인한다고 하니까 말 자체 모순이 되죠.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자,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사료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 3대 원칙이 제일 대표적인 키워드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요. 상설 직통전화. 남북조절위원회. 자, 요게 여기 키워드다. 자, 그래서 그 두 문자 딸 때는 그런다 그랬었죠. 직통전화 좀 싸줘. 직통전화 싸줘 하는 거 있죠. 직통전화. 자, 기본합의서가 있고요. 기본합의서 정확한 명칭이 화해와 평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얘기하고 있고요.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엔 가입 직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유엔 동시 가입. 자, 여태까지 북한을 괴뢰국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한이 스스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꼴이 됐다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북한 얘기하지 말라 해놓고 정부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문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에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는 아니고 요 말이 들어갑니다. 잠정적인 관계다. 이렇게 변명을 굳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이기 때문에 화해, 상대방의 차지를 인정한다. 불가침,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교류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사료로. 자, 여기 사료 보시면은 8번째 줄부터 나와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되는 특수관계다. 아주 잘 나오는 대표적인 사료죠. 자, 그리고요. 자, 6.15 공동선언하고 14 공동선언 때는 이게 때는 민간인이 만든 그 선언이기 때문에 요 군인들이 할 때는 뭐뭐 한다, 하겠다 이런 식 표현이 있다면요. 여기는 사료 자체가 뭐뭐 하기로 하였다라고 해갖고 말투 자체가 달라져요. 말투 자체가. 말투가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여기에 나타나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하고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자, 이 활성화된 것을 배경으로 정주영이 소대 방북하게 되고요. 자, 정주영의 소대 방북을 계기로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이 열어준 게 현대가 금강산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해줘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98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배경으로 두 정상이 만나갖고 최초의 정상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이산가족 최초로 상봉은 83년에 아웅산 그 폭파 사건 이후에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 되게 안 좋아지는데 전두환 때 84년에 남한이 수재를 입었을 때 북한이 수재 불자 구해주면서 화해가 다시 됩니다. 관계 개선되고, 자, 이 관계 개선되면서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돼요. 적십자 본회담이 8차 본회담 열리면서 이걸 계기로 이산 가족이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전두환 때 처음 만납니다. 그게 85년입니다. 85년. 자, 이건 기본 합의서 전에 있었던 것이죠. 자, 3번에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다. 이게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게 이 사료를 말하는 그 제목입니다. 4번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다. 이건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답은 3번이고.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문주왕 옹진천도했다. 계로왕이 한성에서 죽죠. 괴롭게. 그렇죠. 문주왕이 천도한다.
자, 웅진 시기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합니다. 자, 고이왕 때 목지국 병합했다. 우리 그 저번 심화 때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고이왕 때 마한을 공격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뒤집어질 거라니까. 근데 이게 사료에는 있어요. 사료에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시랬는데 이제 그게 나왔던 겁니다. 자, 목지국을 이때 병합하고요. 남아 있었던 잔여 세력을 병합한 게 근추광 때라고 합니다. 그걸 마한 전체 병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관등들 정비했다. 자, 이것도 정확히는 육자평가 16관등제는 시작을 한 거지 이때 정비된 건 아닌데 삼국사기에는 이때 다 정비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거고. 관복제 도입했다. 맞죠? 자, 대한 22담로에 왕족 파견했다. 중구 남조 양가 규례했다. 맞죠? 지윤, 성왕, 사비천도, 마한세력 정복, 왕이 부차상속. 마한세력 정복과 왕이 부차상속은 근추광 때 일이죠. 근추광 때. 답은 4번이고. 자, 5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줄 박납회단, 그 밑에 줄 국물의 여러 종류를 토지 교수에 따라 계산한다. 그 밑에 줄 경계에서 시작해서 여러 도에 이르렀다. 대동법이죠. 대동법. 자, 1번 선무군관포 결자고 균역법이죠. 군역과 관련되는 거고 군역과. 자, 2번 3번은 전세랑 관련되는 거죠. 2번은 영정법. 3번은 풍용에 따라 세액을 조정했다. 공법 말합니다. 공법. 자, 풍용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세의 특징입니다. 그걸 공법 단계 보면은 등급까지 정해줍니다. 등급까지. 그래서 세액이 몇 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4번이 맞죠? 공인 등장한다. 답은 4번이고요. 자, 6번 볼까요? 자, 6번. 자, 대동여지도 심리마다 눈금 표시했다. 목판으로 대량 인쇄했다. 목판 동원 없으세요, 목판. 자, 김정우가 만든 수선전도와 대동여지도는 현재 목판이 남아 있습니다. 판때기가. 자, 1번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 목판으로 대량 인쇄. 목판 동그라미 목판. 자, 목판은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특징한다. 이 김정우가 만든 수선전도와 대동여지도는 목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2번 보시면은 택리지가 뭐죠? 지리지죠. 지리지 뜻이 뭐라고요? 그 지역의 인심, 풍속, 산세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을 지리지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 이중환의 택리지는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인지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것까지 분석을 해서 그 지역별 우위 같은 걸 판단해 놓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다라고 말할게요. 경상도가 최고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 최고인가? 이 사람이 경상도 남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심이 들어간 겁니다. 사심이. 자, 3번 보시면은 윤두선은 숙종 때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영조 때 지도하면 누구라고? 자, 조선기 때 관찬지도 나오면 누구 때라 그랬었죠? 영조 때 많이 나오죠. 그 영조 때 만든 지도 지리지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있죠. 신경준. 신경준이 제작한 겁니다. 신경준. 자, 3번이 답이고, 자, 4번에 동국지도 백리처 최초의 축척지도라고도 합니다. 육로하고 해로 같은 것들을 기입해 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륙 통로를 명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육로, 해로 같은 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이고요. 자, 7번 볼까요? 포항 종성리 비석 가장 오래됐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이다. 맞죠? 지증왕 때. 자, 봉평비. 신라 비석은 대체로 6세기 때 나타나죠. 그렇죠? 집업 진진진. 법흥왕 때 비석을 봉평비, 비읍이라고 하고요. 율령만포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진흥왕 때는 순수비가 있는데 단양 적성비와 더불어 4개의 순수비가 있습니다. 다 영토 경계를 보여준다. 적성이 어디죠? 단양입니다. 그 단양 지역을 먹었음을 보여준다. 거기가 어디죠? 한강 상류죠. 한강 상류 진출한 걸 보여줍니다. 단양이 뭐라 그랬었죠? 충청도죠. 충청도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구라고요? 6세기 진흥왕입니다. 자, 이 충청도 처음 발 디뎠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강 상류.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형들 싸움에 낄 수 있게 됐다. 이제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데 중요한 길목이 됩니다. 자, 남산 신성비는 신성이라는 성을 만든 겁니다. 자, 신라도 궁궐을 에워싼 성들이 있는데요. 그 궁궐 바깥에, 도성 바깥의 성을 나성이라고 하는데 나성을 직접 축조한 건 아닌데 도성 바깥에 성들을 몇 개 만들면서 이게 나성의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해요. 나성이. 그래서 도성 주변에 여러 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진평왕 때 만든 성인데, 자, 이거는 산성을 수축한 기록이고요. 거기에 신라 사람들이 그 요역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석입니다. 요역 동원이 있었다는. 자, 왕과 육부 귀족이 회의를 열어서 관리를 처벌했다. 왕과 육부 귀족이 합의척이라는 것은 아직 왕권이 강하다는 건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다는 건가요? 확립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나오는 것이죠? 지증왕 때, 법흥왕 때 비석까지 나와요. 이 말이. 지증왕 때, 법흥왕 때 비석까지.
법흥왕과 진흥왕을 거치면서는 왕권이 크게 확립되게 되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지증왕 때 법흥왕 때 비석을 말합니다. 그거는 푸왕 중성리비 그리고 푸왕 냉수리비 영일 냉수리비라고도 하죠. 그 울진 봉평비에 귀족 육부 귀족과의 합의 체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임신서기석 있죠. 이게 개수 문제인데 사실 정확히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임신서기석은 특정한 게 어떤 시대 왕이라고 말을 못해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조금 무책임한 문제인데 하여튼 개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진흥왕은 여러 설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가끔씩 문제 낼 때 좀 조심 않고 내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유교 경제를 습득하고 이거를 실행할 것, 유교 경제 학습할 것을 맹세한 비석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의 답은 리을 하나만 틀리게로 낸 겁니다. 리을 하나.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8번. 자, 고려시대 외국 역대 사건. 아주 단순하죠. 순서니까. 홍진황관대라는 순서 있죠. 홍진황관대. 자, 고려 말에 외구랑 싸웠었던 대표적인 전투들이 있다. 이게 홍진황관대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잠깐 비춰볼까요? 우리 유튜브에다가 제가 그 한국사 요점 정리 수업한 걸 올려놨어요. 그 한 주제별로 혹은 한 시대별로 한 10분 내외 정도로 볼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많은 주제들을 적어놨는데 이런 주제들 하나씩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잠깐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가면서 좀 보시면 돼요. 그냥 짤막하게 보시고 그냥 짤막하게 소화할 만한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뭐 고민 많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잘 모아서 자기 것으로 좀 축적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홍진황간대라고 해왔고요. 여기 이제 우왕때 전투입니다. 홍산전투, 진포대처, 황산전투, 관음포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이 끝나고요. 그리고 대마도 정벌. 자, 이게 박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건 창왕 때입니다. 자, 나중에 세종 때 다시 한번 대마도 정벌을 하죠. 그때는 이씨가 합니다. 이씨 국가니까 이종무가 하게 된다. 이종무. 이건 세종 때 일이고요. 박위 창왕 때고 정지 관음포 전투. 자, 우왕 9년 때 일이고요. 자, 진포대처 우왕 6년 때 일이고요. 지영이 홍산전투 우왕 2년 때 일입니다. 자, 거꾸로 하시면 되죠.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광복 직후 일어난 역사 사실. 건국동맹은 44년이죠. 해방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꾸죠. 44년 8월이고. 자, 이번에 임정 건국관념 발표한 것은 41년이죠. 여러분 조선학회는 언제 있었죠? 31년에 나타났다가 42년에 해체되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있을 수가 없는 단체입니다. 31년부터 42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우리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말 큰사전은 실패하게 되죠. 4번이 맞죠? 자, 4번이 해방 이후 최초로 한국 문제를 논의한 국제회의입니다. 4번이 답이다. 자, 10번 볼까요? 자, 지문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이거 키워드죠. 이거 뭐죠? 훈효10조 전문이죠. 훈효10조 맨 앞에 있는. 자, 두 번째 줄, 제위 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했다. 이것도 저 키워드로 볼 수 있고요. 맨 끝에 세 번째 줄, 이것을 지어 후대 왕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훈효 10조에 있는 그 전문에 있는 글입니다. 자, 1번 경사를 널리 읽어라. 자, 2번 참언을 물리친다. 3번 관리 녹에 대해서 얘기했다. 4번에 차연 인왕과 공중한 바깥, 어디 말하는 거죠? 후백제 지역을 말합니다. 등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는 산세가 역하니 등용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후백제와 마지막까지 싸웠었던 그 갈등 관계가 훈유 10조에 반영된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 볼까요? 삼별초. 자, 몽골과의 광화에 반대해서 왕족인 왕운을 추대해서 황몽조권 수립했다. 배중선 노영희 같은 사람이 강화도에서 그 왕운을 추대해 갖고 강화도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진도로 이동합니다. 자, 니은에 최후가 조직한 사병 집단이다. 몽골 항쟁의 선봉이 되었다. 맞죠? 자, 디귿. 진도의 왕궁과 산성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사실상 해상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 쪽에 이 섬해안 일대를, 해안 일대를 살짝 장악해 갖고 해상 왕국을 누렸었습니다. 진도에 있을 때. 자, 리을에 진도가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배중소는 거기서 죽고요. 김통전, 부하인 김통전만 빠져나와서 제주도까지 가갖고 거기서 마지막 항전을 합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죠? 자, 미음의 삼별초는 좌우별초 외에 신기군이 아니라 신의군이죠. 신의군. 자,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라 그랬었죠. 자, 별무반은 뭐라고요? 별무반은 누굴 항복시켰다고? 항복이라고 하죠. 항복이. 자, 항마군, 자, 신복은 신기군. 자, 여진족 애들을 항복시켰던 군대다. 항복이.
자, 삼별초는 뭐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최우, 좌우의 근대라 했었죠. 좌우의 근대다. 자별초, 우별초, 신의 군이라는 게 있죠. 좌우의 근대다. 이게 신의를 지키고 돌아온 군대죠. 몽골한테 포로로 끌려갔다가 신이 지키고 돌아온 군대들입니다. 자, 답은 3번이죠. 3번.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맞는 거죠. 자, 12번 볼까요? 경기는 사방에 근본인이 마땅할 과전 설치 사대부를 우대한다. 이게 제목이죠. 뭐죠? 과전법이죠. 자, 맨 끝에서 세 번째로 보시면 휴량전이 있죠. 이것도 키워드가 되고요. 과전법입니다. 자, 1번.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를 걷어 관리 나눠줬다. 관수관급제 말하는 거죠. 성종 때고. 자, 이번에 자, 국가지정과 신진사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만들었다. 무슨 뜻이죠? 신진사대의 경제적 기반. 기본적으로 토지제도는 봉급제도를 말하거든요. 새로운 관료들의 봉급제도. 자, 새로운 국가의 새 관료의 봉급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봉급제도. 일종의 봉급제도입니다. 토지제도라는 것은. 맞고요. 3번에 봅시다. 과전 세습 등으로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이거 세조 때 직전법이죠. 자, 4번은 역분전은 고려 태조 때만 있었던 것이고요. 답은 2번이고. 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도 이것도 점수를 가르는 좀 문제가 됐겠죠. 자, 외놈들은 수륙이 합세해서 서쪽으로 천회를 올렸었다. 한 번 전투로 그 한 팔이 끊어져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자, 네 번째 줄에 고니시 유기나가가 비록 평양을 뺏었다고 하나, 자, 밑줄 잘 그어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라 충청도를 보전했다. 자, 일본에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이 있다. 이거 뭐죠?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때는 일본군의 최고 북상도가 어디까지죠? 충청도 직상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평양까지 못 갑니다. 정유재란 때는 일본군의 최북단선이 충청도예요. 충청도. 그 이상 못 갑니다. 1번, 3번은 아예 말이 안 되고, 이건 임진왜란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초기 전투를. 자, 옥포해전은 뭐죠? 옥포해전은 첫 승리입니다. 5월에 1592년 5월에 첫 승리고, 이거 한 달 뒤에 일본이 평양성을 점령하게 돼요. 순서상 안 맞죠? 순서상. 간부시험 중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임진왜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 했었죠. 언제 들어오죠? 1592년 4월 13일에 쳐들어오는데, 자, 우리 계속 깨지는 게 언제죠? 4월 전투는 계속 깨집니다. 4월 전투는. 자, 이 4월 전투를 부동의 신선이라고 하죠. 부동의 신선. 자, 부산 전투, 동래성 전투, 그리고 상주에서 2일이 싸워진다. 그리고 충주에서 신립이 탄건대 전투 지고요. 그리고 선조가 튑니다. 이게 4월 말입니다. 자, 그리고 5월에 가면은 5월 2일에 한성이 함락되고요. 5월 2일에 일본놈한테 서울이 함락당하고요. 자, 그리고 5월부터 선조가 튀자마자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옥사라고 하죠. 옥사. 자, 옥포. 5월 7일에 첫 승리했던 것이고요. 사천포는 4세기 되게 만든 거죠. 거북선 싸웠던 것이고. 자, 그리고 7월에 있죠. 7월에 한산도 대첩이 있고요. 8월에 금산 대첩. 자, 그리고 10월에 진주 1차 대첩이 있는데요. 김시민. 자, 이 세 전투의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요? 한산도, 금산, 진주. 이게 전라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전라도. 자, 전라도를 지킴으로써 일본 놈들의 수륙 양면 작전, 이건 특히 수륙 양면 작전 좌절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전라도는 곡창지대를 보호하게 됐던 겁니다. 전라도가 날아갔었다면은 임진왜란 때 전세가 되게 애매하게 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가면은 6월에 이미 평양까지 6월 13일에 평양까지 함락했었는데 외놈들이요. 평양까지 갔었던 애들이 보급품이 안 올라오니까는 못 버텼단 말이죠. 그래서 철수하게 됩니다. 자, 철수하기 전에 얘들이 이제 철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다시 뺏게 됩니다.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93년 1월 이제 연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평양성 전투의 승리를 보고 일본군을 쉽게 생각하고 명나라 군대가 너무 쉽게 쫓아가다가 벽제관에서 크게 깨지고요. 벽제관에서.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내려온다. 왕이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전라도에 있었던 군대를 모아서 권율이 상 모아서 서울까지 올라오다가 행주단장에 갇힌 채 싸우게 됐었던 게 행주대첩이고요. 그게 2월에 있었던 것이고. 자, 이러면서 행주대첩에서 일본이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휴전협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휴전협정에 나서게 되자 명군의 주력 군대가 철수하게 됩니다. 이 철수하자 일본 놈들이 보복하다고 벌인 게 2차 진주열전입니다. 이게. 자,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강아지까지 죽였었으니까요. 그냥 살아있는 생물 다 죽이려 했었으니까. 자, 이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요. 자, 이때 전투가 끝난 뒤에 그 적장이 그 금강이에
금강리에서 술 한잔 마시는데 같이 끌어안고 이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다? 논개의 활약이 이때 있었던 겁니다. 이게 6월의 일입니다. 6월에. 자, 이게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그 경과다. 대표적인 한산대첩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13번도 조금 어렵게 푼 사람이 있었겠죠. 자, 14번 한번 볼까요? 전시과와 가전법. 자, 기억 봅시다. 관등의 고하에 따라 수주권 지급한다. 무슨 뜻이죠? 자, 이 토지는 등급에 맞춰준다는 건데 무슨 뜻이죠? 봉급이라는 거야. 봉급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등급에 따라 준다는 것을 과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과나 가전법이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둘 다 과전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과전할 때 과가 무슨 뜻이라 했었죠?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등급에 따라 주는 토지라는 겁니다. 자, 전시과는 전시 과전이라고 하고요. 전지와 시지를 주는 거고 과전법은 전지만 주는 겁니다. 자, 니은 봅시다. 원전 반납의 원칙, 세습 안 된다. 무슨 뜻이죠? 자, 이때 토지를 주긴 주되 뭘 주는 것이다?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것이다? 사용권만 주는 겁니다. 사용권. 그 사용권을 뭐라고 하죠? 자, 거기서 발생하는 10분의 1의 조세만 내가 죽을 때까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주권이라고도 하죠. 수주권. 자, 기억, 니음은 공통점이 맞고요. 자, 디귿, 전국 대상. 전시과는 맞지만 가전법은 뭐죠? 자, 토지 제도는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그랬었죠? 자, 고대에는 마을 통째로 준다. 노급을 주고요. 고려는 전으로 바뀌는데, 전시 과전으로 바뀌는데 어디만 준다? 전국 대상으로 주고요. 마을 줄 때는 사람까지 데려갈 수 있었는데 전을 줄 때는 10분의 1 토지세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조선은 점점 더 줄어갔고 경기도만 지급했다는 거죠. 과전법은. 그렇죠? 점점 줄고 있다. 과전법은 경기도만 대상으로 합니다. 자, 미음, 전지, 시지. 하나는 전지만 지급했다. 자, 비읍 보시면은 둘의 공통점이 뭐죠? 토지 받으면 누가 수주한다? 내가 가서 세금 걷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양반 직접 수주가 원칙입니다. 한때 고려시대는 관수 관급제가 통솔이었었는데 지금은 고려시대도 양반 직접 수주로 서를 바꿨습니다. 꼭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답은 3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 비읍이 옳지 않은 거죠. 경작권 보장은 뭐냐면요. 리을에. 자, 과전법은 병작반수 금지 규정을 둠으로써 농민들의 경작권을 보장해 줍니다. 과전법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과전법. 자, 다음 3번이고요. 자, 15번 한번 볼까요?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자, 내시부 없앤다. 내시부 규장각 없앤다. 뭐죠? 갑신연변 얘기죠. 갑신일로. 자, 나라 총명한 자제를 파견해서 외국에 유학 보낸다. 이거 뭐죠? 홍범 14조 대용이죠. 가부격대고요. 자, 탁집에서 관리한다. 예결산을 공표한다. 이거 맞죠? 토지 평균 분장. 토지 분장은 누구만 얘기하죠? 이건 개화파 얘기 아니죠. 농민만 얘기하죠. 농민. 동학 농민운동 때 얘기다. 여러분 이거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개화파의 정강에는 경제적인 내용 중에 뭐가 반드시 들어간다 했었죠? 하나는 수치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토지 얘기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토지 얘기는 안 들어간다. 수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재정 일원화라는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재정 일원화. 자, 개화파 정강은 3번 있었죠. 깝깝하다. 갑갑헌이라는 거 있죠. 갑갑헌. 자, 여기는 토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수치는 뭐 언급되죠? 여기는 지조법 개혁이라는 거 언급되고요. 자, 여기는 수치에 대해서 뭐 있죠? 조세 급납파 같은 게 언급되고요. 조세 급납파. 자, 그리고 조세는 법령에 따라라. 조세 법령주의 같은 게 언급되고요. 자, 여기는 뭐가 언급된다? 예결산을 공표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거는 무슨 운동과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헌의육조, 독립협회가 추진했었던 의회 설립 운동과 이어지는 겁니다. 국회가 하는 게 정부의 예결산을 통제하는 거니까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재정 일어나. 여기는 호조로 일어나. 여기는 탁지 아문노로 일어나 한다라고 하죠. 이때가 의정부 파라문이 있었으니까요. 여기는 탁지 부로 일어난다라고 하죠. 여기는 칠부가 있었으니까 이때는. 그렇죠. 자, 이 구분 좀 해주시고. 자, 다음 3번이죠. 자,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자, 세종 원년 박이는 쓰시마섬 정벌을 했다. 조선 전기에. 박이는 창왕 때입니다. 세종 때는 이씨입니다. 이씨. 자, 지금 같은 문제가 2개씩 번복되는 게 지금 있는데요. 또 문제 출제할 때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못 쓰신 거겠죠. 자, 니은 봅시다. 자, 그리고 해양경찰이라 이게 해양대외 관계를 낸다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구성한 것 같아요. 자, 니은 보시면은, 자, 쓰시마 도주, 대마도주 말하는 거죠. 계약주 맺었다. 누구 때죠? 여러분, 세종이 잘 만든 음식이 있다 그랬었죠. 뭐 만든다 그랬었죠? 세종은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기도 만듭니다. 세종이 만든 고기 음식이 뭐다? 삼계탕을 그렇게 잘 만드셨다 그러죠. 삼계탕. 그렇죠? 어떤 삼계탕? 세종이 만든 게 대마도 삼계탕이라 그랬었죠. 여러분 대마도에서 삼계탕 판다 그랬었죠. 대마도 삼계탕에 뭐 들어간다 그랬었죠? 여기는 오이가 들어갑니다. 오이가.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가 들어갑니다. 자, 대마도 정벌 했다. 그 다음에 삼포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계약조를 체결합니다. 계약조 내용이 배는 50척, 쌀은 200석까지죠. 맞죠? 자, 니은에 세종 때고요. 삼포 계약하는데 어디죠 그게? 부산, 진해, 울산. 자, 이게 부산포, 제포, 연포를 말합니다. 이거 삼포라고 합니다. 자, 조공무역 허용했다. 맞죠? 자, 리을 보시면은 조선 초기 때는 동남아시아도 교육을 합니다. 동남아시아도 류쿠, 오키나와, 시암, 태국, 자와, 자바, 인도네시아 이런 데와 교류합니다. 우리가 교류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일본이 동남아랑 교류를 하는데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교류는 좀 내용이 있었어요.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때부터도 태국이나 그런 나라들과 교류하고 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 그래서 태국도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군대 파견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한테 말해갖고 저희 군대 좀 보내줄게요. 말이라도 그런 말 했었습니다. 자, 미국 봅시다. 왜라는 몇 세기 때죠? 자, 15세기 때는 주변국가 관계를 잘 다진 시기고 그게 무너진 시기가 언제다? 16세기 때 체제가 무너지죠. 16세기 때입니다. 16세기 왕이 누구누구 있죠? 중명선이 있죠.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삼포회라는. 명종 때는 뭘 있죠? 을묘해변. 선조 때는 뭐 있죠? 임진왜란. 왜라는 16세기 때다. 자, 다음 3번이죠. 자,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거죠. 자, 17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1943년. 자,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중국의 장제스, 미, 영, 중이 만났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다섯 번째 줄이죠. 노예적 상태에 있음에 유의해서 적절한 시기 때 독립시켜줄게. 독립을 처음 약속했지만 되게 추상적으로 약속한 거 있죠. 그게 뭐다? 이집트 카이로죠. 여러분 전쟁은 몇 년 만에 끝나죠? 전쟁은 1년 만에 대체로 끝나는데 이건 세계대전이라 1년 만에 안 끝납니다. 41년에 태평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 43년쯤이면 끝나겠지라고 해갖고 대충 이제 전후 논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전후 논의를 43년 11월에 43년 말에 전후 논의를 얘기했었던 건데 안 끝나고 45년까지 갑니다. 그게. 자, 카이로 얄타 포츠담 할 때 카이로죠. 이게 카이로. 이게 첫 약속이죠. 자, 얄타는 누굴 분류했었던 거죠? 45년까지 가도록 전쟁이 안 끝나니까요. 미군 피해도 좀 많을 것 같아서 누구를 한반도 대일 전쟁에 참여시킨 거죠? 소련 부른 겁니다. 소련. 미국의 피해를 좀 줄이려고요. 근데 아차 싶었을 겁니다. 일본이 그 뒤에 금방 항복했으니까요. 포츠담은 뭐죠? 독일이 항복한 뒤에 독일 땅에 가갖고 선언했던 거죠. 독일 선언입니다. 독일 선언. 거기서 뭐 얘기하죠? 일본, 너 이 개식, 죽어? 너도 조건 달지 말고 바로 그냥 항복해. 일본한테 다시 한번 조건 달지 마. 죽어. 바로 항복해. 그 말을 한 게 포츠담 선언입니다. 독일도 항복했으니까 너도 이제 손 들어라 한 겁니다. 자, 이 트루먼 독트린은 뭐죠? 냉전 시작이죠. 냉전 시작. 언제죠? 자, 2차 대전으로 미국과 일본이 적대국이 됐었는데 트루먼 독트린으로 일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 2년 만에. 47년입니다. 일본은 냉전 체제에 정말 큰 수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 냉전 체제 수혜를 입어서 일본이 세계 2위권 국가까지 가고 했는데요. 이제 한국도 성장하고 중국도 경제를 성장하면서 기존의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냉전 체제 하에 그 미일 관계는 한미일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지금 해소되거나 재설정될 단계에 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단계에 들어선 게 지금의 이제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일 관계. 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은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 18여 분 동안 있죠.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해놓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셔갖고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한 18분 정도 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정리해놨습니다. 꼭 보시고 우리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좀 바랍니다. 자, 다음 3번이죠. 자, 18번 한번 볼까요? 18번. 자, 연대손을 나열했을 때 세 번째, 다섯 번째. 조선 후기 북랑유치 말하는 거죠. 자, 기억 보시면은 영조가 소론한테 보복해야 됩니다. 이런 걸 계속 고집하던 노론을 파면하고 영조는 싸우는 게 싫었으니까 다시 소론 편을 들었던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론 편을 들었는데 그 뒤에 소론 세력에 의해서 나는 왕을 인정 못해. 그 뒤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이인자의 난이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엄청 실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실망하고 깜짝 놀랍니다. 자, 그 뒤에 본격적으로 탕평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기억을 정미환국이라고 해요. 탕평 정치 추진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환국이라고도 합니다. 영조 3년에 있었던 것이고, 자, 그 뒤에 이인자의 난은 영조 4년에 있었던 겁니다. 영조 4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탕평 정치를 추진합니다. 자, 니은은 이모화변이라고 합니다. 영조 후반부에 있었던 겁니다. 영조 38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영조의 세자가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사도세자가 장원세자라고도 합니다. 자, 디귿에 2차 예송으로 정권 잡았던 남인이 기름천막 유용 사건, 자, 유학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실각하고 서인의 권력 장악했다. 이게 뭐죠? 남인이 처음 권력 잡은 게 예송 논쟁 때였었죠. 갑인예송. 자, 이게 숙종 초반에 정권 잡았던 건데 숙종 6년에 결국 서인한테 또 밀립니다. 이 경신대출척 경신왕국이라고 하죠. 숙종 초반의 일입니다. 숙종 6년. 자, 연인군을 세제의 책봉하라고 말하는 게 누구 때죠? 숙종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구 있었죠? 경종하고 영조죠. 경종이 왕일 때 연인군이 이복 동생으로 있었어요. 경종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이복 동생을 세제로 칭하를 했었던 겁니다. 경종 때입니다. 경종 때. 자, 게다가 대리청정까지 시키라고 하면서 소론이 열받아갖고 노론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신임사화입니다. 경종 때고요. 자, 미음에 여러분 남인이 집권했던 건 2번밖에 없죠. 언제죠? 예송 때 한 번, 환국 때 한 번이죠. 환국 때 뭐 하죠? 기사회생하죠. 기사환국이죠. 기사환국. 자, 장희빈 쪽 줄 댔다가 숙종이 장희빈을 이뻐하면서 장희빈 아들이 세자가 되면서 기사회생한 거죠. 자, 미음은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숙종 15년 때 일이고요. 자, 이런 사랑은 오래 못 간다 했었죠. 자, 장희빈을 사랑하다가 자기 왕비까지 내쫓단 말이죠. 내쫓았습니다. 자, 내쫓고 나서 왕비 내쫓은 일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장희빈한테 질리자 와이프 얘기를 합니다. 잘 지내는 거야? 얘기하니까는 이걸 눈치를 챈 누가? 서인이 왕한테 그걸 건의하게 됩니다. 패비를 복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서인을 등용한 겁니다. 남인을 내치고요. 그걸 갑질한 겁니다. 갑술한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조선기 때 붕당 정치 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자, 누구 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냐면요. 현종 때 예송 논쟁 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숙종 때부터는 싸우는데 죽고 죽이는 싸움으로 가고요. 자, 이때 있었던 싸움을 기갑이라고 하죠. 기의 예송, 갑인 예송. 자, 이때까지는 공존기라 했기 때문에 죽고 죽이지는 않아요.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싸웁니다. 감정은 많이 상합니다. 자, 그러다가 숙종 때는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경기갑이라고 합니다. 경기갑. 자, 경종 때 신임사화라는 게 있고요. 신임사화. 자, 영조 때도 많은 일이 있다. 마지막 황국이라는 게 정미황국이라는 게 있고요. 자, 무신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인자의 난입니다. 무신난이라는 게. 정자 뜨면 7년이고 무자 뜨면 8년이죠. 자, 이모화변은 이제 그 영조 후반부에 아들 죽인 거고요. 이 싸움이 되게 잘 나오고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싸우는 시기니까 뭐 해야 되죠? 무장하고 가야 되죠. 방어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코멘트 해준 거죠. 기갑하고 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 기갑하랬더니 싸움이 중해지는데, 이때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되는데요. 싸움이 중해지는데 중기갑을 해야지 뭐 했다고요? 경기갑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갑하랬더니 경기갑하냐 병신아? 뭐 했다는 거죠. 자,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맞춰보면 뭐가 답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죠. 비읍이 3번째, 기역이 5번째가 됩니다. 자, 전체 순서는 디귿, 미음, 비읍, 리을, 기역, 니은 순서로 가게 되죠. 자, 19번 볼까요? 자, 기억 보시면, 자, 고려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외교 교섭도 벌입니다. 정몽주 보냅니다. 홍산 전투 직후에 정몽주를 보내서 외교 교섭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쳐들어오는 왜구들이 누구죠? 지방 세력들이에요. 지방 세력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이때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구가 들어온 겁니다. 중앙 정부한테 가고 교섭해봐야 효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별 효과는 없었다. 자, 홍산 전투가 우왕 2년 때고요. 정몽주로 보냈었던 게 우왕 3년 때였었습니다. 별 효과는 없었고. 자, 니은은 세종 때죠.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기항했다는 거. 자, 디귿 회답 겸 세안사라고 했고요. 전쟁 직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다르게 전쟁할 의사가 없었다. 이걸 말하면서 화친하자라고 하는데 몇 차례 사절을 파견하는데 조선 정부가 이걸 모른 채 하면은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때 보낼 때 의사가 넉넉치 않으니까요. 의사가 이제 많았던 게 아니니까는 그냥 쟤들이 자꾸 보내니까 우리도 보내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보낸 게 포로 문제도 있고 답변차 보내는 것이다라고 한 게 회답 겸 쇠환사라고 하는 겁니다. 회답 겸 쇠환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한 7천여 명의 포로를 끌고 옵니다. 10만 명의 포로가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아주 적은 수만 데려옵니다. 7천여 명의 포로를 끌고 옵니다. 이때 국교가 재개됐다고 합니다. 1607년 때.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자, 리을에 이것도 조금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게 개수 문제란 말이에요. 강항이 잡혔던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정유재란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합쳐갖고 7년 전쟁, 이걸 통틀어 임진왜란이라고 하거든요. 통틀어. 근데 이게 구분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 낼 때는. 이걸 개수 문제로 내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좀 무책임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무책임한. 정확히는 정유재란 때 끌려갑니다. 근데 정유재란 자체를 합쳐갖고 임진왜란이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는데 개수 문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개수 문제는. 자, 강항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일본에 포로로 있었던 시절에 그 보고서를 쓴 게 간양록이라는 겁니다. 간양록. 이걸 선조한테도 바칩니다. 선조한테 바치고 당시 강항의 그 제자였었던 그 승려 일본 지식인이 자기들이 군대를 모아줄 테니까는 조선이 와서 일본을 좀 혼내달라라는 부탁을 했었던 것도 이 글에 적어서 선조한테 알려주는데요. 선조가 그걸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아랫나라로서 윗나라한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선조한테까지 전달되기도 합니다. 자, 미음 봅시다. 미음 보시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파견된 통신사는 19세기에 중단됩니다. 19세기 초에 중단됩니다. 이것도 표현이 참 좀 적확하지는 않은데요. 18세기 후반에 국학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 자존감 운동이 나타나자 이제 조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조선과의 관계에 필요 없다는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단절되게 되는 겁니다. 18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실학처럼 국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결국은 중단되게 됩니다. 19세기 초반에 대마도까지만 갔다 온 게 이제 마지막 통신사가 돼요. 대마도에서 역지 교빙하면서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외선 70여 척이 전라도 주변 쳐들어온 걸 을묘해변이라고 합니다. 을묘해변, 명종 때 있었던 것이죠. 자, 다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제시된 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하고 나오죠. 1919년 김원봉, 윤세조 둘 다 밀양 사람이죠. 선후배 관계죠. 한 3살 차이 납니다. 자, 여기 와서 이제 만난 겁니다. 형 여기 있었어? 하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 의열단 만든 겁니다. 의열단. 만주 길림성에서 만들었다. 활동은 주로 상해 와서 활동하죠. 자, 1번 보시면은 김익상을 조선 총독부, 김익상을 보내서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집니다. 총상이라고 하죠. 총상. 자, 종로 경찰서에 2년 뒤에 누가 또 탄 던지죠. 누구죠 그게? 김상옥이라는 사람. 옥경. 경찰서는 옥이 있으니까. 김상옥은 경찰서, 김익상은 총독부입니다. 이 김익상이 21년에 던지고요. 김일상이죠. 그러니까 김상옥은 김삼옥 23년이고 21년에 폭탄 던지고 빠져나와서 그 바로 다음에 상해 황포탄 부둣과에서 이른바 간도천변의 거물이었었던 지휘관이었었던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려다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되게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기 탄 던진 것도 되게 큰데 1년 뒤에 가서 또 거물한테 또 총을 쏘고 있었다는 거죠. 황당하다. 황포탄, 다나카 기이치, 그것도 김익상입니다. 1년 뒤에 빠져나옵니다. 자, 이번은 조선혁명군이 벌인 거고요. 3번, 4번은 임정의 활동입니다. 의열단이 만든 정당은 뭐가 있죠?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죠. 한국독립당은 임정활동이고 광복군 주축한 것도 임정의 활동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는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